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심화국어 수업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들어 알고 있겠지만 휴업이 2주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개학 후 다시 안내가 되겠고요. 일단 심화국어 수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화국어는 1학기에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수행평가 30%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5주간의 가정학습 기간 동안 진행된 총 10차시의 수업 내용은 정규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은 4차시 수업도 열심히 또 성실히 참여하기 바랍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심화국어 수업의 목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번에 학습하게 될 3단원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연장된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심화국어 수업은 총 4차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수업계획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안내했듯이 차시별 수업은 유튜브에서 반복 수강 가능합니다. 수업을 듣고 형성평가를 풀어 과제방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7차시 강의 영상은 3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위두랑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7차시 형성평가는 3월 24일 화요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3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 전까지만 제출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 초록색 글씨로 강조해놨습니다. 4단원 수업을 할 때 월, 수, 금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 과제도 같은 날짜로 시작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반면 이번 3단원 수업은 화, 목 자, 수업객 한번 보세요. 화, 목 이렇게 4차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에 4단원 수업을 할 때와는 조금 달라졌으니 일정을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심화국어는 초중고 공통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탐구할 것인데 이때 필요한 학문적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심화국어의 목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어떤 내용의 공부를 하게 되는지 단원별로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원명은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입니다. 소단원 한번 보세요.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정보의 조직과 전달. 좀 전에 심화국어 수업의 목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심화국어의 목표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학문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뭐요? 학문적 국어 능력. 이걸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했죠. 이 점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조직한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명,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입니다. 학문 연구는 끊임없는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원에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세 번째 단어입니다. 단어명이 뭐죠? 한번 읽어봅시다. 3.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활동하게 될까요?
단어명을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맞습니다.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또 한번 창작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이 단원에서는 시 감상하고 창작하기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원이죠. 윤리적 사고와 학문활동. 이미 우리가 학습을 끝낸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학문 활동에 필요한 윤리적 사고 능력을 길러 성숙한 학문 탐구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단원명만 한번 잠시 살펴보세요. 소단은 첫 번째 표절과 쓰기 윤리, 두 번째 저작권과 매체 이용 윤리. 내용이 떠오르나요? 낯설면 안 됩니다. 관련 강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반복 수강하니 계획을 세워 공부하기 바랍니다. 3단원 짚어보기는 교과서 99쪽에 있습니다. 화면과 교과서를 함께 보며 내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봅시다. 언어예술의 아름다움.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기능입니다. 문학은 가치 있는 경험을 무엇으로 형성한 예술이라고요? 그쵸, 여기 써 있잖아요. 언어로 형성한 예술이다. 문학은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형성한 예술이다. 여기 밑줄 쫙 쳐주세요. 그 다음에 문학의 개념이라고 써주세요. 말 그대로 문학의 개념입니다. 문학은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형성한 예술이다. 그 다음입니다. 교과서 첫 번째 줄 끝에 여러분은 교과서 보면서 밑줄을 칠 거 아니에요? 교과서 첫 번째 줄 끝에 언어에 의해 형상화된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필기를 합니다. 문학의 인식적 기능. 문학의 인식적 기능.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란 문학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즉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 중간쯤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요. 문학의 윤리적 기능. 문학의 윤리적 기능.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란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삶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 끝에 밑줄 쳐주세요. 깊은 미적 감정을 느끼게 되며 다양한 문학 지식과 어우러져 마음의 감동과 성찰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 밑줄 치셨으면 여기다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써주세요. 문학의 미적 기능. 우리는 문학을 통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문학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짚어보기 두 번째입니다. 진한 갈색으로 창의적 표현과 소통이라고 적혀 있네요. 밑줄 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내용은 선생님이 쭉 읽을 테니 여러분은 같이 눈으로 읽으며 따라와 주세요. 문학작품에는 다양한 인물과 집단이 사회 혹은 세계를 형성하며 저마다의 삶과 가치관을 통해 갈등하고 화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때 작가는 작품 속 갈등을 통해 사회의 한계나 모순을 폭로하기도 하고요.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작가에 의해 제시되는 다양한 인물과 사회의 문제의식, 그리고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골라, 자, 여기서부터 밑줄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내용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자신의 관점과 방법에 맞는 형식과 맥락, 매체 등에 따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문학의 창의적 표현 방법. 스스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골라 문학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내용을 바꾼다든지 형식은 그대로 두고요. 아니면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형식을 한번 바꿔본다든지, 내용 바꾸기, 형식 바꾸기, 맥락 바꾸기, 매체 바꾸기, 갈래에 따라 작품 생산하기, 다양한 매체로 작품 생산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작된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줄 치고요.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 형성. 이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 형성이 결국은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타인을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과 차이를 소통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태도 또한 기를 수 있습니다. 짚어보기 마지막입니다. 공동체와 언어문화. 이 부분은 3단원의 소단원 2, 문학의 소통과 문화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정학습 기간에서는 소단원 1, 문학의 아름다움과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학습하니 이 내용은 뒤로 미루기로 합니다. 이런 내용이 짚어보기에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받은 심화국어 교과서를 함께 펴놓읍시다. 교과서 98쪽입니다. 혹시 지금 교과서가 없는 친구는 위두랑 공유방에 교과서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3.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단원을 공부할 땐 화면에 학습 목표 3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수업이 모두 끝난 뒤 다시 학습 목표를 보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면 이번 단원의 학습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 1입니다. 1.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성한 예술임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며 공부해야 할까요? 그쵸, 언어죠. 맞습니다. 문학작품에서 언어 예술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감상하면 됩니다. 2.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목표 2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짚어보기 2번째, 창의적 표현과 소통에서 문학의 창의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선생님이 따로 필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말로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문학의 창의적 표현 방법에는 뭐가 있었죠? 내용 바꾸기, 형식 바꾸기, 맥락 바꾸기, 매체 바꾸기, 갈래에 따라 작품 생산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이게 다
창의적 재구성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현대시 작품을 교과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더 심화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3. 문학작품에 나타난 공동체의 언어 문화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가꾸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공동체의 언어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 아까 수업 시작 부분에서 차례를 살펴볼 때 3단원에서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나요? 맞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정학습 기간에는 소단원 1, 문학의 아름다움과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소단원 2 부분은요, 개학 후에 교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 문학의 아름다움과 창의적 사고. 화면의 시는 문학적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 현대시입니다. 시를 감상하며 작가의 개성이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뭐하고 뭐요?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를 감상해 볼까요? 산이날 애워싸고 박모걸. 산이날 애워싸고 씨나 부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날 애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유어지는 목숨.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시를 감상할 때는 시적 화자, 또 시적 화자가 놓인 상황, 혹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감상하면 시를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시를 살펴봅시다. 화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화자에게 누군가가 뭔가를 반복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시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화자한테 누가 명령을 하나요?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만 듣고 필기할 것이 아니라 화자, 상황, 정서 및 태도를 적극적으로 감상하는 태도, 이거 여러분들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가 화자에게 반복해서 말을 걸고 있었나요? 그렇죠. 산이죠. 산이 화자를 애워싸고 뭐 해라 하며 반복적으로 지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입니다. 첫 번째 연에서 산은 화자에게, 여러분들 화면 보면 선생님이 시도 오른쪽 편에 실어놨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연에서 산은 화자에게 씨나 뿌리며 살아라, 밭이나 갈며 살아라 라고 합니다. 이때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삶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삶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연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나요?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이 대목은 혼자 사는 모습은 아니죠. 집을 모아 산다. 이거는 어떤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살아라 라고 하죠.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들찔레. 요게 들찔레예요.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쑥대밭입니다. 들찔레와 쑥대밭을 본 적이 있나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봤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화려함은 없지만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갖고 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식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산을 가봤다면 이 식물들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거친 자연에서 강한 삶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연물로 볼 수 있겠죠. 산은 그런 들찔레, 쑥대밭처럼 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첫 번째 연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챘나요? 첫 번째 연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소박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연에서는 자연물인 들찔레 또 쑥대밭처럼 살라고 하죠. 처럼. 이건 자연에 동화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심화된 모습이죠. 첫 번째 연에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두 번째 연에서는요, 동화되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산이 이번에는 무엇처럼 살라고 하나요? 기억이 안 나면 화면에 3년을 잠시 보세요. 산이 이번에는 무엇처럼 살라고 하죠? 그렇죠. 금음달처럼 살라고 하죠. 이 대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음달의 시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음달은 여러분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의 달이에요. 초승달과 금음달은 눈썹 모양처럼 생겨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초승달은 차오르는 달이고요. 금음달은 사라지기 직전의 달입니다. 즉 금음달은 소멸,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산이 금음달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죽?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 맥락을 고려해보면 죽음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자연의 이치죠. 공포나 피하는 대상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세상의 달관적인 모습을 금음달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년에서도 자연과 어떻게 해요? 조화. 그죠? 두 번째 연에서는요. 동화. 세 번째 연에서는요. 그죠? 섭리를 따르는 삶. 어때요? 자연과 조화, 동화,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삶. 이렇게 시상 전개가 점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형식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를 감상하기 앞서 시 감상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시적 화자, 화자가 놓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의 정서 및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적 화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화자에게 산은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자연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요. 사실 산이 진짜 화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리는 없고요. 화자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겠죠. 화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부정적이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박목월 시인의 시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이 핍박받던 일제강점기를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놓여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시적 화자, 화자가 놓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의 정서 및 태도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 측면, 표현상의 특징이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산이 화자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건네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뭐뭐며 뭐뭐 알아한다. 여기도 그 다음에는 처럼 알아, 처럼 알아, 3년에 처럼 알아. 표현상의 특징이죠. 뭐뭐며 뭐뭐 알아한다. 뭐뭐처럼 뭐뭐 알아한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 여기 보면 뒤에 알아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알아라는 것은 명령형 어미죠. 명령형 어미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명령형 어투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서 3년으로 가며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점층법도 확인이 됩니다. 점층법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내용상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1년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야기했고 2년에서는 자연과의 동화를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서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 초월적인 삶, 달관의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이렇게 점층적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도 점층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내용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산이 화자에게 말을 건냄, 뭐뭐고 뭐뭐 알아 한다의 반복과 명령형 어투, 달간의 경지에 이르는 점층적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냐, 이 내용이 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화자의 삶에 대한 인식이 점점 고양됨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초월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 효과까지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의성 저 산이 날더러 라는 시를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방에 제시된 형성평가 7을 풀어서 3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 전까지 잊지 마세요. 제출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